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현석 브라더스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닥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 정치권에 그야말로 파문이 일고 있는 뉴스죠. 지난 월요일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졌고 당 대표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뭐 두 분도 소식 접하시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일단 당 대표고요. 그다음에 상대 피해자가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은 국회의원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사실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뭐 평소에 만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김정철 사퇴했으니까 전 대표가 정의당의 어쨌든 세대 교체를 좀 이룩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거든요. 90년대 학번이고 70년대생인데 그래서 좀 그런 기운을 여야를 통틀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로 사퇴하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놀랐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문이 생각합니다. 막히시죠? 예, 뭐 하여간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다시 또 증명된 것 같고요. 어떠세요,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놀랐던 것이 이제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노선을 추구했던 시점에 그리고 소기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처럼 보인 시점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건 뭐 김종철 대표의 개인의 어쨌든 잘못이 크고 정의당에 있는 분들은 많이 당황하셨을 것이고 국민 여러분도 많이 실망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또 지난주에 사실 아무래도 당 규모가 좀 다르다 보니까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은 녹색당에서도 당직자에 의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폭행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그것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정당 구조 내에서 왜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쨌든 본인들이 임명하는 그런 어떤 직원들에 대한 어떤 위계상의 이제 그런 어떤 성폭행이나 이런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당 구조 내에서도 이런 다소 이제 좀 잘못된 어떤 그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쨌든 각 정당은 이에 대한 대책을 어쨌든 뭐 주요한 아젠다로 삼아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어젠다가 각 당에게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슈고 왜냐하면 각 당별로 좀 터진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이슈지만은 절대 재발하면 안 된다는 취지하에서 언론에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당의 후보라든지 당의 책임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당에서는 이것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걸 놓고 좀 경쟁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의당 사건이 알려진 그날 하필 또 공교롭게 국가인권위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법적으로는 일단 일단락이 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 어쨌든 수사기관의 수사는 당사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건데 국가기관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 인권위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보고. 근데 아마 정치적인 논란은 좀 삼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야당에서.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보궐선거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었고.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야당이 꼭 유리한가?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저희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당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 문화의 문제, 우리나라의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의 문제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인 논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선거의 유불리는 크게 뭐 논란을 삼거나 이걸로 뭐 선거를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잘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인권위 발표 이후에 네. 남인순 의원님이 사과를 사실상 하신 거 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남인순 의원님이 무슨 박원순 시장의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가지고 공조하거나 아니면 같이 했다 그러면 사과 시점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과하신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초기에 이제 어쨌든 본인이 뭐 그런 부적절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과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꼭 인권위의 판단이 있기 전에도 본인이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인권위 판단이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인 행동이 어쩐지 나왔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 시점에 본인이 이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다소 지금까지 그 피해자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유시민 이사장의 최근 사과도 그렇고 뭐 사과를 하는 건 좋은데 사과의 시점이라는 것이 왜 지금이어야 되느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 사과할 것 같았으면은 본인이 근거 없이 의혹이 제기했다는 사실은 사실 처음부터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1년이 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그 사과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저는 네, 봅니다. 뭐 사과 진정성 문제까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요. 저도 간단히요? 사실은 조금 할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방송에서 네. 이 사건이 많이 됐을 때 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예. 아니면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게 그동안 어찌 보면 뭐 여성단체에서 있었던 얘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보면 그런 말 자체가 좀 2차 가해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분한테 좀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두 분 가져오신 상한가, 하한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현근택 변호사님. 저는 뭐 안철수 대표 이제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하한가로. 네. 네, 저 이준석 최고는 어떠세요? 저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한가로 뽑아봤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한가로. 뭐 김진욱 공수처장 또 안철수 대표 두 분 다 지금 뭐 뉴스를 활발하게 만드시고 계신 분들인데 상한가부터 살펴볼까요? 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꼽은 김진욱 공수처장 왜 상한가입니까? 이분의 손에 많은 것이 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사실상 마지막 한 해에 어쨌든 이 향배가 사실 이분의 선택에 많이 달렸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것은 이제 공수처의 법을 보면은 이제 우선 수사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우선 수사권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활발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울산시장 선거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정권이 좀 아파할 원전 수사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번에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서라든지 이제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적용할 것이냐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야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공수처에게 뭐 집들이 선물로 현판 하나 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 주고 싶습니다. 남기면 벌금. 남기면 벌금. 네, 그 예, 저희 예. 뷔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음껏 덜어 드십시오. 하지만 남기면 책임지고. 남기면 환경부담금 뭐 5,000원 이렇게 써놓잖아요. 네. 남기면 벌금. 공수처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조직이 굉장히 막중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쨌든 검찰보다 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더 나은 수사 능력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예를 들어 아까 열거되었던 정권이 불편해할 만한 사안들을 우선 수사권을 적용해 다 땡겨온 다음에 확실한 수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음식 남기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번에 이제 청문회 국면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이 공수처라는 조직이 사실 순천지천 정도의 사이드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관과 검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데 또 반대로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본인의 청문회에서 이미 사실 특정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공수처로 가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네. 근데 공수처장이 전적으로 그 의사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박범계 후보자의 그런 어떤 그 사실상의 뭐 압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선언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공수처장을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땡겨왔을 때 우리가 수사에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것들만 땡겨왔으면 좋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수처에서 아마 그 중립성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공수처장이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열쇠를 주게 됐다. 어떻게 보세요? 동의합니다. 네. 공수처장이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도 상한가인 건 맞겠는데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는 정부 여당을 좀 열심히 수사해라 예.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이제 박수를 칠 것 같았는데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1호 사건이 뭐냐는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1호 사건이라는 거는 그냥 들어온 접수 순서예요. 왜냐하면 사건 뭘- 번호 부여를 원래 그렇게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재량이 검찰이라든지 없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수사를 어느 걸 더 세게 할지 약하게 할 수는 있지만 네. 사건 번호 부여할 때 우리가 검찰 같은 경우에는 2021 형제 1호, 2호, 3호는 고발 순서라든지 아니면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건이 접수되는가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접수되는 다양한 사건 가운데서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그게 사실 1호 사건이 될 가능성 그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보는 1호 사건하고 네, 네. 법적으로 보는 1호 사건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아마
저도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수사격이라는 게 남이 하던 거를 갖고 와서 하는 거보다는 자기가 먼저 시작해서 끝마무리 하는 거를 본인의 성과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김학의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공수처 수사하기에 딱 맞는 사건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공수처 수사 대상 알겠지만 검찰, 검사, 뭐 판사 이런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하는 모든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지 폭행 사건 이런 건 아니에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공문서 위조 몇 개 안 됩니다. 네. 대상이. 예.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 사건 얘기 많이 하는데 윤석열 총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나 뭐 장모나 사실은 어찌 보면 본인과 관련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직무와 관련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좀 맞다. 그리고 이 공수처법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건의 진행 정도나 아니면 공정성의 시비가 생길 경우로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이번 사건은 약간 공정성 논란이 흐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저 대검 뭐 반부 폐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했다.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부패 부장했니? 혹시 사건을 무마시킨 게 아니냐. 네. 그러면 결국은 검찰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내 사건이 보통은 예전 같으면 감찰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하든가 아니면 특검을 만든든가 아니면 무슨 뭐 특임 검사를 선임하든가 이러거든요. 근데 검찰 내에서 벌어진 일을 검찰이 수사한다. 그러면 좀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정성에.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뭐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로 이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저는요 공수처가 만약에 이제 설립된 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고 수사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이거는 아까 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네. 검찰에 대한 수사라는 거는 사실 공수처의 설립 취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가 이첩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 당 주호영 대표도 그렇고 가장 우려하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기는 거 아니냐. 왜냐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무슨 뭐 현행범으로 폭행하다 잡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떠한 통신 기록이 있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뭐 핸드폰을 포렌식 한다든지 해가지고 수많은 수사 기법들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건 공수처가 이제 처음 설립된 조직이 과연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금까지 이런 수사에서 보였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저는 다소 이제 비판했던 것이 검찰 출신 인사들, 현직 검사 출신들을 파견을 많이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네. 그거는 가장 최신의 수사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포렌식이나 이런 건 민간에서도 외주받아서 해주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아까 언급되었던 이성윤 지검장만 하더라도 진짜 지금 검찰 핵심 수뇌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분들 수사하는데 공수처의 펀치력이 충분할 것이냐. 만약에 의지는 강하지만은 그 수사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땡겨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게 미궁 속으로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공수처가 좀 더 이 능력이 입증됐다면은 저는 당연히 아까 원리 원칙상으로는 공수처가 가져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네. 검찰이 일단 착수한 이상 검찰이 여기서 어떤 공정성이나 수사력의 한계를 보이기 전까지는 어차피 김진욱 처장도 공수처가 이제 실제 가동되려면 2-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좀 판단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남기면 벌금이라는데요. 네. 그 남기는 상황이 우려된다. 어떻게 보세요, 형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수사 능력 문제인데요. 네. 전혀 뭐 일리가 없는 지적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직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손발을 맞춰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이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수사를 했던 분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거든요. 손발이 잘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검사도 이제 선출하고 있고 수사관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경찰 출신이든 검사 출신도 이제 지원을 할 걸로 보이지만 같이 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수사 능력은 제가 보기에 뭐 수사했던 사람들이 올 것 같지만 서로 호흡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아마 좀 있을 걸로 봐서 시간이 좀 걸린다 네. 보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은 임기가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어요. 이 수사를 과연 끝내고 갈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또 수사 대상이 다 현직 법무부 간부들이나 아니면은 이성윤 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럼 서로 간에 왜냐하면 지휘권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검찰총장이 지휘한다고 해서 모든 검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검찰 법무부 내에 사이에 어떤 갈등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수사가 원만하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원칙을 견제하는 게 좋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예 제3의 기관을 넘기는 게 낫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생길 때는 법을 만들어 놓는 이유거든요. 법에는
이첩 요청을 하면 이첩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법은 그렇고요. 우선사건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여기서 공수처 검사의 신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할게요. 저는 처장이 어쨌든 파견을 받는 걸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 예를 들어 검찰에서 수사 능력을 가진 이제 수사관이나 검사가 파견되어 가지고 3년 임기에 3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연임이 안 되면 3년 일하다가 검찰로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은 자기 조직에 대해 가지고 강한 수사를 하기 어렵잖아요. 전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약에 이제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충분한 수사력을 발휘하려 그러면은 신분 보장이나 임기 보장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여야가 한 번 더 전향적인 타협을 해야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지금 이 3년으로 합의된 3년 3번으로 합의된 것은 공수처의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여야 모두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앞으로 그 처장께서 운영의 묘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더 이런 생각을 다듬어가야 합니다. 될 면들도 분명히 신뢰를 있겠죠. 만들어가야죠. 예, 예. 시간이 촉박해서 저 현근택 변호사님이 가져오신 하한가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한가로 안철수 대표를 꼽으셨잖아요. 근데 2주 전에는 상한가를 꼽으셨어요. 최근에 돌아가는 분위기가요. 2주 만에 180% 우리 이준석 바뀌었습니까? 전 최고도 좀 기회를 했는데 예.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입당을 타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사에 보도에 보면 당직자들의 뭐 승계 문제, 전원 네. 고용무장 문제가 고민이 된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오늘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 그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 관련 의견을 한번 전달해봤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입당은 아니지만 합당을 전제로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네. 고용 승계 문제라니까. 예, 입당한다면 혼자 들어가는 거고요. 합당한다면 같이 가는 건데 약간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 예, 네. 왜냐하면 뭐 후보 등록도 하고 실제로는 뭐 안 되면 내가 독자로도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당세가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같이 했던 분들은 다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갔고요. 예. 몇 명 안 되잖아요. 예. 국회의원 수로도 보면 뭐 3대 100인가요? 103 이 정도 되는데 한 3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선택지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예. 결국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권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조건만 된다 그러면 합당을 선거 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선거 전에도 합당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선거 전에 안 하면 기호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2번으로 달고 나가기는 어렵잖아요. 네. 물론 이제 명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번 등록은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뭐 4번으로 나가는 걸 인정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또 찍어줄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아마 안철수 대표는 좀 합당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걸로. 자, 보입니다. 이준석 저 최고님, 네. 2주 전에도 사실상 안철수 대표를 거의 하한가를 꼽으셨어요. 그 시간이 참 쏜살같이 그러니까 쏜 화살처럼 흘러간다는 게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딱 나왔던 말이 안잘알입니다. 이제. 네. 근데 그 구도 하에서 사실 최고 안잘알은 김종인 대표죠. 안철수를 잘 아는 아는 사람.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한 압박 국면을 가져왔던 것이고 안철수 대표 2주 전 기세와 달리 지금 이 합당 문제, 입당 문제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를 안 대표가 많이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안 대표에게 상당한 경의를 표하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그 당시에도 2주 전에 언급했지만은 안 대표가 항상 선거에서 용두삼이형 선거를 보인 이유가 뭐냐면 초반에 기세가 약간 좋아요. 네. 그러면 막 분위기 타가지고 야 제3지대 가자 이러면서 보수 진보 니네 양쪽 다 부패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세가 오르면서 이제 슬슬 이제 양쪽 지지자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인기가 좀 빠지면은 나중에 TV 토론에서 이제 좀 매조지가 지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 용두삼인 국면이 지금 이 정도로 빨리 왔다는 거예요? 저는 하지만 이번 용두삼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소강기 또는 하강기가 온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안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만큼 제3지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달라지긴 달라졌다. 그렇죠. 지금은 딱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시장에서는 제3지대로는 안 꺼낼 것 같고요. 혹시라도 잘 되면 안철수 대표가 나중에 또 그 대선 앞두고 제3지대로는 하지 않을까? 이 정도의 의구심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데 만약에 합당이라든지 또 진솔한 입당 논의로 인해 가지고 안 대표가 그런 가능성을 지워버린다고 한다면은 저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의 어쨌든 그런 야권 정권 창출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가 굉장히 이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저는 선언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다른 방송에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입당 또는 합당해 가지고 우리 당의 후보가 돼서 기호 2번이 된다. 저는 이거 뭐 안철수 대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가 제 일종 보통 면허증 가지고 제가 유세차를 몰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이제 정말 합당 가능성 실제는 자 기대 말고 실제 합당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저는 안 대표가 이제 민주당과의 과거에 합당을 했을 때 네. 새정치연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 거의 봉익임선달급이었습니다. 사실 당이라는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닌 창당준비위원회를 가지고 1대1 지분 합당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근데 그 1대1 지분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안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그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때문에 발생한 인재풀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국민의당이라는 당의 인재풀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였던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대표가 이 과정에서 아주 솔직하게 이제 임한다면은 좋은 성과가 날 것이고 아니면 과거처럼 뭐 대변인 하나 우리 쪽 니네 하나 쪽 뭐 당대표는 공동대표 뭐 나눠 먹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고. 청년위원장 니네 하나 우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선거를 앞두고 불편한 동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면 합당 가능성도 있다. 막을 수도 없고요. 그거는 국민들이 아마 안철수 대표 진심을 좀 이해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출마 선언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통해 승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계속 앞세우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뒤에 있는 또 언젠가는 제3지대로는 튀어나가지 않을까 이 의심 때문에 지금 이 파국이 났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은 안철수 대표는 아주 유력한 여권의 핵심 지도자 중 하나, 야권의 핵심 지도자 중 하나입니다. 그럼 뭐 과거에 사실은 뭐 안철수 지금 대표하고 민주당과의 연합 결국은 뭐 크게 기대할 바 없이 깨져버렸고요. 근데 지금 다시 뭐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합당을 한다면 어떤 효과가 가능할까? 또 그게 실제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현 변호사님? 저는 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얘기했지만 사실은 당시에 1대1 했을 때는 정치라는 건 뭐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직접 얘기 안 하지만 아마 이준석 전 최고는 그냥 들어와서 합당하겠다라는 뜻이야, 기업으로 치면. 근데 뭐 지금 지분을 뭐 1대 30으로 하는 게 어찌 보면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정치라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당대당 합당이라는 건 보통 1대1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선거 전이든 후든 합당을 만약에 선거 전이라 그러면 짧게요? 네. 합당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의 정치 인생이 끝이다. 합당하면 끝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당대표를 보장받거나 아니면 뭐 대권 후보로 나가는 걸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국민의힘 누가 해줄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러면 어쨌든 시장도 못 나가고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들어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합당한다 그러면 정치는 이제 이 상황이 좀 긴박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 지점은 조금 더 좀 지켜보면서 다음에라도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워낙 좀 시간이 촉박해서요. 자, 오늘 뉴스닥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자, 현근택 변호사님,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